어머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을 돈 미리 좀 썼다고 생각하세요. 제 나이 72, 평생 모은 전 재산 2억 5천만 원을 건넨 며느리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친딸보다 더 살갑던 며느리는 아들 사업이 망했다며 제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제 노후 자금을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자마자 며느리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얼마 후 제 귀에 들려온 것은 며느리가 제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따져 묻는 제게 며느리는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을 돈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피눈물 나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삼키려 한 그들에게 지옥을 선물하기까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것이 제 오랜 습관이었어요. 72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가 저 자신에게 부과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여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요. 저는 거실 한편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제단 앞에 앉았어요. 2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박철수의 영정 사진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향을 피우며 물 한 잔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 있어 종교와도 같은 일이었죠. 민수 녀석이 이제 42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그 아이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까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혼잣말이라기보다는 진짜로 남편과 대화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말투였어요. 저에게 남편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였고 매일 아침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한 제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비록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간단한 죽과 김치 몇 조각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저는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3억, 아직 3억이 있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도 제 일과 중 하나였어요.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과 평생 청소일, 식당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이 제 전 재산이자 유일한 노후 보장이었어요. 이 돈이면 요양원 갈 일 없이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몸이 아파서 누워있게 되면 누가 돌봐줄지. 아들 민수야 물론 효자이긴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인생이 있는 법이었잖아요. 오후 2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혹시 네,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이에요. 김지영이라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2의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가겠다는 아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요. 주변에서는 이제 포기해라, 혼자 살 팔자다라고 했지만 어머니 마음은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 어떤 분이야? 나이는 어떻게 되고? 36이에요. 직장도 다니고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어머니 마음에 꼭 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며느리라. 이 나이에 딸 같은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여보, 들었죠? 우리 민수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다니까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좋아해 줄까? 우리 민수를 잘 돌봐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화장을 했어요. 비싼 옷은 아니지만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왔어요. 문을 열자 민수와 함께 서 있는 여인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자세가 단정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지영이는 정중히 두 손을 모아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예의도 바랐어요. 아이고, 그래 지영이야. 어서 들어와. 어서.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였어요. 지영이는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고 집이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라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어요. 아이고, 뭘 낡은 집인데. 아니에요.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민수 오빠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거겠어요. 지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칭찬하는 말에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민수 오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을까 싶어서. 아이고, 고생이 뭐야 자식 키우는 게 어디 고생이야. 하지만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고생을 알아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영이는 저를 도와 저녁 준비를 했어요. 서툴기는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저 요리를 잘 못해요.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뭘 가르쳐. 금방 늘 거야.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갑자기 지영이가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더욱 애틋하게 여겨졌어요. 그래. 앞으로 내가 엄마야. 걱정 말거라. 그날 밤 두 사람을 배웅하고 난 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참 좋은 아이예요.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민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려고 해요. 이 나이에 딸 같은 사람이 생기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결혼식이 치러진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결혼식이었어요. 지영이는 저를 위해 특별히 한복을 맞춰 입혀주었고 식장에서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아들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이토록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 올랐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영이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뭐?
너희끼리 새살림 차리는데 무슨.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싶어요. 민수 오빠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거든요. 결국 지영이네 부부는 제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든든했어요. 어머니, 반찬 가져왔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지영이는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싸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서툴기는 했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거 왜 해와. 내가 해 먹을 수 있는데.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히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지영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지영이는 단순히 반찬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병원 진료에도 함께 따라갔고 장보기에도 동행했어요. 무엇보다 제 말상대가 되어 주었어요. 어머니, 젊으셨을 때 이야기 더 해주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고, 재미있을 게 뭐 있어. 고생만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겠어요. 존경스러워요. 지영이는 제 과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남편과의 추억, 민수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혼자 살아온 지난 22년의 세월. 그 모든 이야기를 지영이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공감하며 들어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어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싶어요. 뭘 대단해.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저는 속으로 뿌듯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삶을 이토록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어요. 지영이는 저를 위해 두꺼운 이불을 새로 사다 주었고 전기장판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어요. 어머니, 추우면 안 돼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이런 거 왜 사와. 돈이 얼마인데.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영이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실감했어요. 민수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어머니 지영이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저보다 어머니를 더 챙기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마운 아이지. 봄이 되자 지영이는 저와 함께 꽃구경을 갔어요.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제 사진도 찍어주고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나도 행복하다. 지영아, 너 같은 딸을 둔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고 있고 저에게는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으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어요. 지영이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지영이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이 가지면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으시죠? 당연하지. 그게 할머니 역할 아니야. 정말 고마워요. 저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셔서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걱정이었거든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더욱 든든함을 느꼈어요.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어요. 저에게 지영이는 이제 친딸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지영이가 하루라도 연락을 안 하면 왠지 허전했고 지영이가 아프면 제가 아픈 것보다 더 걱정이 되었어요. 여보, 우리 지영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어디 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죠?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서 지영이 자랑을 했어요. 그만큼 지영이를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지영이가 가져다 준 반찬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요즘 지영이가 부쩍 바빠진 탓인지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꼬박꼬박 찾아왔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지영이가 올 시간은 아니었는데 누구세요? 어머니, 지영이에요. 문을 열자 지영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마치 한참을 운 것 같았어요. 아이고, 지영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지영이는 제 품에 안기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서 지영이를 거실로 데려가 앉혔어요.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민수하고 싸웠어. 어머니,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요. 지영이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 오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뭐,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 사업이 왜?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는데 이미 원자재는 다 사놓은 상태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해요.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가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큰 거래처를 믿고 대량 주문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계약이 취소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빚이 얼마나 돼? 2억 5천만 원이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2억 5천만 원이라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까지 넘어가요. 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려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억 5천만 원. 제 전 재산이 3억 원이니까 대부분을 내줘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집까지 잃게 된다니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뭐라고 해? 오빠는 너무 자책하고 있어요.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무서워요, 어머니. 뭐라고? 자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이 자살을 생각한다니. 네, 어제 밤에도 내가 죽어서 보험금으로라도 빚을 갚아야겠다고 해서. 어머니, 정말 어떡해요? 지영이는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러 왔어요. 지영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돈을 빌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당황했어요. 물론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돈은 제 노후 자금 전부였어요. 지영아, 일어나서 앉아. 어머니, 저희가 꼭 갚을게요. 3년만 시간을 주시면 이자까지 다 갚아드릴게요. 아이고, 지영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 돈을 내주면 저는 정말 무일푼이 되는 것이었어요.
혹시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영이의 절실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지영이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가요. 친딸보다도 더 극진히 모셔준 지영이를 이 위기의 순간에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지영아. 그런데 정말로 갚을 수 있겠어? 네, 어머니, 3년만 기다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저도 일을 더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어요. 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돈 아닌가요? 지금 급한 불을 끄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어차피 제가 죽으면 민수가 상속받을 돈이니 미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차용증은 써줄 거지? 당연하죠. 어머니, 법적으로 제대로 된 차용증 쓸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억 5천만 원. 제 노후 자금의 대부분. 하지만 아들이 자살까지 생각한다니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여보, 어떡 하면 좋을까요? 우리 민수가 죽겠다고 하는데. 남편의 영정 사진에 대고 하소연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도와줄게. 지영이는 제 품에 안기며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가 가족 아니냐.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 안에 꼭 갚을게요. 일주일 후 차용증 작성과 함께 2억 5천만 원이 지영이의 계좌로 송금되었어요. 제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이 되었어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구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뿌듯했어요. 지영아, 이제 걱정 말고 열심히 살아. 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그날 저녁 지영이와 민수가 함께 와서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어요.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다. 아들아, 가족끼리 뭘 그러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아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비록 돈은 많이 나갔지만 가족을 지켰다는 마음에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거액의 돈을 송금한 다음 날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반찬을 들고 왔을 때 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영아, 고생했어. 어떻게 됐어? 빚 문제는? 네, 다행히 해결됐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민수는 어때? 오빠도 많이 안정됐어요. 대화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지영이의 대답은 간결했고 예전처럼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지영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영이는 오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사흘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였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나야 괜찮아? 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그럼 언제 얼굴 보자. 내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지영이는 2번밖에 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반찬도 해주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지영아, 요즘 어쩐 일이야?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하자. 네. 지영이의 대답은 여전히 성에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감기에 걸려 몸살까지 났어요. 평소라면 지영이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을 텐데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서 선뜻 전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연락은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나 감기 걸려서 몸살이 좀 나는데. 아, 그래요? 약 드시고 푹 쉬세요. 그래, 그런데 혹시 시간 되면.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바빠서요. 내일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다음 날까지 기다렸지만 지영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끙끙 앓으며 며칠을 보냈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요. 언제 한번 얼굴 보고 싶다. 그때 지영이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참견 좀 그만하세요.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계속 전화하시고 만나자고 하시는데 저도 제 생활이 있거든요. 지영아,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돈 빌린 건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생활까지 간섭하시는 건 좀.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매일 전화하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매일 전화했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한 것도 간섭이라고 하는 건가요? 지영아, 나는 그냥 너 걱정돼서. 어머니, 걱정은 고맙지만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저희도 부부고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참견 좀 그만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동안 지영이한테 간섭을 했나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나흘 후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지영아, 나야. 지난번에 내가 혹시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 아, 네.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빚 문제는 잘 해결됐어?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차용증에는 3년이라고 했는데. 그때 지영이의 목소리가 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지금 독촉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돈 빌려주시고 이제 독촉까지 하시네요. 3년이라고 했잖아요. 지영아, 나는 그런 뜻이. 어머니, 저 바빠요. 딱 끊어졌어요.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 후로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지영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그동안 지영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전보다 더 외로웠어요. 지영이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요즘 지영이가 좀 이상하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어머니, 지영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어머니, 지영이도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민수마저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욱 서운했어요. 민수야,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어머니가 큰 도움을 주셨는데 지영이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는 게 뭔 부담인가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돈을 빌려준 후로 오히려 멀어진 아들과 며느리.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섣불렀나요? 2억 5천만 원을 그냥 줬어야 했나요?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이상해진 건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영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돈을 받기 전에 지영이와 받은 후에 지영이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겨울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저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요즘 지영이가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아서 직접 마트에 가야 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힘겹게 걸어오는 길이었어요. 어머, 순자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여사였어요. 어머, 김 여사, 안녕하세요. 장 보고 오세요? 요즘 며느리가 안 와요. 네. 좀 바빠서. 저는 민망해서 적당히 둘러댔어요. 그런데 순자씨, 며느리 요즘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명품 가방 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비싼 거. 제 걸음이 멈췄어요. 명품 가방이요? 내 샤넬인가? LV인가? 아무튼 엄청 비싼 거였어요. 몇백만 원은 할 거예요. 그럴 리가, 우리 지영이가. 맞아요, 확실해요. 그리고 또 완전 브랜드 옷이었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김 여사는 계속 말했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하던데요? 유럽 갔다 왔다고. 해외여행을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지영이가 해외여행을 갔다고요? 언제요? 네, 한 달 전쯤 온라인에 사진도 올렸던데.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 달 전이라면 돈을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해외여행을요?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거짓말 왜 해요? 그런데 순자 씨는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이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2억 5천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나야. 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 혹시 여행이라도 다녀왔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여행이요? 무슨 여행요? 그냥 몸도 좀 쉴 겸 어디 다녀온 게 있나 해서.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보자. 어머니, 저 정말 바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른 이웃으로부터 또 다른 소문을 들었어요. 순자 씨 며느리 요즘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돈을 물쓰듯 한다던데요. 무슨 소리예요? 제 딸이 같은 카페에서 봤다는데 친구들 커피값까지 다 내주고 비싼 케이크도 시켜주더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새 차도 샀다던데요. BMW? 새 차요? 네, 번호판도 새 거였대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리고 이제 새 차까지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지영이가 정말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웃들이 그러는데 지영이가 명품 가방도 사고 해외여행도 갔다고 하던데.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야, 대답해. 어머니, 그게 뭐야? 정말이야? 어머니, 그건 민수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실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그건 지영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스트레스. 내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가는 게 스트레스 해소야? 어머니, 지영이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2억 5천만 원이 조금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빚 갚는다고 줬더니 그 돈으로 사치를 했다는 거야? 어머니, 민수야, 정말 빚이 있었어? 아니면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린 거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야, 대답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빚은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뭐야?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돈 아니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받은 거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죽어야 너희가 편한 거야? 전화 저편에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왜 이렇게 오래 전화해? 빨리 끊어. 그 목소리를 들은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영이가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끊으라고요. 지영아! 네, 어머니? 지영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영아, 정말 그래? 정말 나를 속인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해외여행 간 것도 정말이고 명품 가방 산 것도 정말이야? 그건, 대답해. 내 돈으로 그런 거 한 거 맞아?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어차피 어머니 돈 아니지 않아요? 내 돈이 아니라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받을 돈이니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지영아, 너 정말.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을 돈인데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돌아가시면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지영아,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2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도 이렇게 절망적인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슬프기는 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저는 통곡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감.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닷새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2억 5천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냥 포기하기에는 그것이 제 전부였어요. 6째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여보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순진했나요? 저는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내 돈을 되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해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어요. 목적지는 법무법인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법무법인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72살의 나이에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접수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인사했어요. 저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사안에 대한 상담이신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려고 해서요. 아, 대여금 관련 상담이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서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를 믿고 2억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사치를 했다는 것, 그리고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차용증은 있으시죠? 네.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냈어요. 김 변호사는 차용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3년 내에 갚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미 약속을 어긴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저는 지영이가 그 돈으로 사치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다면 이건 사기 가능성도 있겠네요. 사기요? 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입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다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빚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했는지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민사소송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고 동시에 증거를 수집해서 사기 혐의로 고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차용증이 있으니까 민사소송은 승산이 높습니다. 사기 고발은 증거를 더 수집해 봐야겠어요.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상대가 며느리분이시잖아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변호사님, 가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속이고 이용하는 건가요? 그건 저는 그런 가족 필요 없어요. 제 돈을 되찾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를 시작하죠. 그날부터 제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증거, 명품을 샀다는 증거, 새 차를 샀다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이웃분들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증언해 주실 분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이웃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용기가 생겼습니다. 김 여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영이가 명품 가방 들고 있던 거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순자씨 제가 똑똑히 봤어요. 도와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이웃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지영의 변한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통화할 때는 녹음을 해두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배웠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을 켜놓고 지영아, 나야. 네, 어머니? 돈 이야기 좀 하자. 무슨 돈 이야기요? 내가 빌려준 2억 5천만 원 말이야. 아, 그거요? 3년 후에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명품도 샀다며? 그건 저희 돈이에요. 너희도 내가 빌려준 돈으로? 어머니, 그 돈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받을 돈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받을 돈이니까 미리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녹음기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현실적으로? 내 돈을 훔쳐가면서 현실적이라고?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잖아요. 차용증도 썼고. 빌렸으면 갚아야지. 갚을게요. 3년 후에. 3년 후에 뭘로 갚을 건데? 너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펑펑 쓰고 있는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녹음 파일을 김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할머니, 완벽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사기 혐의도 충분히 인정될 것 같아요. 소송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 들었어요. 무슨 일이, 뭘 말하는 거야? 변호사까지 선임하셨다면서요? 저는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도 같은 편이니까 미리 알아둬라. 나는 내 돈을 되찾을 거다. 어머니, 가족끼리 이럴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소송까지 할 필요는 그럼 당장 돈을 갚아라. 지금은 어려워요. 그럼 소송하는 수밖에.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돈을 다 썼어요. 다 썼다고? 네, 대부분 썼어요. 지금 당장은 갚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갚을 건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얼마나? 몇 년은 몇 년? 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야,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 몇 년을 기다리라고? 어머니, 너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시간 끌려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죽으면 빚도 없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내 아들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사기를 쳐놓고 어쩔 수 없다고? 사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갚겠다고 했잖아요. 언제? 내가 죽고 나서?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빨리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소장이 접수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고발장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지영과 민수에게 법원 출석 통지가 나갔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제가 정말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뭐야? 내 돈 돌려달라는 거야. 소송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끼리? 가족이면 이런 짓을 했어야 했나? 지영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돈 갚으면 취하해 주지. 지금 당장은. 그럼 안 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저는 냉정했습니다. 너희가 내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어머니, 지영아, 나 이제 72살이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돈을 그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해? 갚을게요. 어머니 꼭 갚을게요. 언제? 내가 죽고 나서.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지영과 민수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거짓 사기에 속아 2억 5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지영의 명품 구매 영수증, 해외여행 항공권, 새 차 구매 계약서 등.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원고는 즉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제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증여의 성격이 강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돈이며 이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차용증에 명백히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3년 내 상환이라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차용증을 살펴봤습니다. 피고들, 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뜻이군요. 피고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고 가족이라고 해서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의 편에 유리해졌습니다. 차용증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고 지영의 사치 행각에 대한 증거들도 명백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저의 이웃들이 지영의 변한 모습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지영 씨가 평소와 달리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나서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받을 돈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받을 돈이니까 미리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의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 음성이 당신 목소리가 맞습니까?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원고가 사망하기를 기다리며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돈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이 그 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의 목록입니다. 목록이 낭독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3개, 해외여행비 800만 원, 새 차 3천만 원, 명품 시계, 비싼 옷가지들. 총 합계가 2억 원이 넘습니다.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들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지영과 민수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72세의 고령이고 이 돈이 원고의 전 재산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악질적인 사기 행위로 보입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2억 5천만 원과 3년간의 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 또한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므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남남이야.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갔습니다. 판결 후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와 민수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었고 제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들, 새 차, 그리고 아파트까지 경매에 나왔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봐주세요. 집까지 잃게 됐어요.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모질게 마음먹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엄마를 이렇게 속였어야 했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지영이 탓이 아니에요. 돈에 눈이 먼 제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나한테 다시는 오지 마라. 어머니. 하라고 했어!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더 큰 구멍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돈은 되찾았지만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영영 잃어버린 것만 같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몇 주 후 강제 집행이 완료되고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원금과 이자, 소송 비용까지 합쳐 총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축하한다며 연락을 주셨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돈은 찾았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아플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못된 놈.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제가 너무 모질게 군 걸까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외면했고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문화센터를 다니며 억지로 웃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100번, 1000번 사죄드려도 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허영심의 눈이 먼 제 잘못입니다. 민수 씨는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조한 것뿐입니다. 저희는 지금 작은 월세방에서 살며 민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해오셨던 고생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저희의 죄를 갚으며 살아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어머니.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로 몰래 찾아가 보았습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창문 너머로 고된 일에 지쳐 잠든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헬쑥하고 고단해 보였지만 어쩐지 두 사람의 얼굴은 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마음속 단단했던 미움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시장에 가 한우와 좋은 식재료를 가득 샀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지혜를 담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오너라 할 말이 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지영이와 민수는 제가 차린 저녁상을 보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두 사람을 일으켜 식탁에 앉혔습니다. 일어나거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지은 죄는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갚아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밥 한 공기씩을 퍼서 두 사람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미 자식 간의 연을 어찌 쉽게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밥 먹고 힘내서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다시는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기 힘들었지만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는 동안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 남편의 사진이 그런 저희를 보며 온화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큰 상처는 남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저희 가족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용과 배신 앞에서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 하지만 이야기는 복수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바로잡은 후에 베푸는 용서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며
깨어진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따뜻한 교훈을 전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